리는 극비 수준이 너무 높아 CCTV도 설치되지 않은 4번 실험동 지하에서 박민우를 찾았다. 희미한 네온등이 그의 헬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야, 나에게 압록강을 넘는 길이 필요해. 가족 모두 다. 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지하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혔다. 미쳤어? 넌 부소장이고 핵 관련 전부, 탄도 위치, 명령 코드, 대피 노선 다 알고 있어. 네가 탈북하면 보안성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을 거야. 너희 가족은 김일성 광장에서 고문당하고 생중계될 거다. 정말 각오한 거야. 리는 옛 동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지난 3주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내 아들이 발작할 때마다 아빠, 내가 죄인이야? 라고 묻는 걸 듣고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아이가 천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보느니. 박민우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게,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내 라인은 회령 근처로 빠져. 10월이 가장 무리하다. 브로커 이름은 김철진, 전 국경경비대원이지. 1인당 $5,000야. 준비할 시간은 대략 석 달 정도다. 2022년 6월 평양. 후텁지근한 공기,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함께 아침 소나기 후 나무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퍼졌다.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약간의 시원함을 전해주지만 여전히 여름의 후덥지근함을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만수대구역 17층, 과학과 군사 엘리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곳. 리 현석은 지난 15년 동안 매일 그랬듯 정확히 5시 15분에 잠에서 깼다. 그의 몸은 백두산과 금강산 아래 지하 연구실의 삶의 리듬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매 순간이 민족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조용히 대동강을 훑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위로 금빛이 스며들며 그 앞에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는 흰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38살의 남자는 수차례의 발사 데이터 점검으로 밤을 지새운 깊이 꺼진 눈을 하고 있었고, 비밀 회의에서 쌓인 압박 때문에 머리카락에는 희끗한 새치가 보였다. 입가에 단단히 담은 선은 그가 지고 있는 천근만근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갱도에 숨겨진 20기의 핵탄두 정확한 위치, 단 3시간 만에 이동 배치가 가능한 23기의 이동식 발사대 계획, 지도를 해안 벙커까지 연결하는 5개의 비밀 지하 대피로, 그리고 마지막 발사 코드. 숫자 하나만 틀려도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그 코드였다. 그는 김정은을 7번 만났다. 7번째 만남은 용변 지하 벙커에서 이루어졌는데, 지도자는 그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고 스위스 밀수담배 연기 사이로 속삭였다. 현석 동지, 당신은 민족의 살아있는 방패다. 적에게 손대게 하지 마라. 그는 몸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고난의 행군 시절의 공포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 떨림은 숨이 막힐 정도의 자부심 때문이었다. 현석아, 아침차 마실래? 커피는 배급이 다 떨어졌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선영의 목소리는 2005년 결혼식 날처럼 여전히 부드러웠다. 당시 그녀는 구 문화회관에서 피아노 교사였고, 지금은 대동강 행정사무소에서 타자만 치고 있지만 웃음은 그대로였다. 17세 유나는 아버지의 정치적 신망 덕분에
김일성 대학교 1학년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14세 주호는 가장 큰 자랑거리로 만경대 혁명학교 녹색 교복을 입고 매일 아침 국기 개양식에서 똑바로 서서 격려하며 외쳤다. 존경하는 지도자를 위해 언제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내려준 완벽한 그림과도 같았다. 17층 아파트, 비상전력, 대동강이 보이는 유리창. 차가운 지하 벙커에서 젊음을 바친 이에게 주어진 보상이었다. 리는 한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을 위해 살았고 당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6월 14일 오후 2시까지. 리 현석이 평양 시내를 달릴 때 정치국 위원이 탄 차량 행렬로 통제된 거리에서 폭우가 차량 유리를 세차게 부딪혔다. 오후 3시 20분, 그는 용변에서 이동식 미사일 시험 데이터를 점검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리 현석 동지십니까? 귀하의 아들이 만경대학교에서 심한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1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즉시 오십시오.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는 어떻게 차를 몰았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병원 복도로 뛰어들었을 때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주호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푸르게 질렸고 눈은 멍하니 초점을 잃었다. 매일 밤 그가 동료들에게 자랑했던 소년. 얘는 사격 점수 10점에 소년군 대장으로 뽑혔어. 이제는 다친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빠,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소년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 리가 귀를 가까이 해야만 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게 깜깜해졌어. 쓰러졌어.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약하다고 했어. 리 현석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심장은 진짜로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에는 이미 익숙했기 때문이다. 고통 때문이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팠다. 미국 함대를 전멸시킬 발사 시스템을 설계한 그가 이제 자기 아들의 발작 앞에서 무기력했다. 신경과 주임의사, 당 창립 기념연회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던 그가 리를 어두운 복도 한쪽으로 끌고 나갔다. 현석, 유감스럽게도 축도 옆 간질입니다. 여기서는 오래된 페노바르비탈밖에 없어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사 027P 통지에 따라 소년은 3급 혁명정신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바로 만경대학교에서 퇴학 처리됩니다. 청년동단 입단 불가, 조선노동당 가입 불가, 정규대학 진학 불가입니다. 가족의 정치 등급도 하락합니다. 이해하셨죠? 리 현석은 숨이 하나하나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 아들을 바라보았다. 주호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눈에는 아버지를 찾는 공포가 가득했다. 14세, 집안의 사랑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말았다. 그날 밤 동네 반장이 8시에 방문했다. 그녀는 금색 봉투를 건네며 문틈 사이로 속삭였다. 공식 통보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세요. 내일 지부 회의에서 가족이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속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얇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리 주호는 혁명 건강 효준 미달로 만경대 혁명학교에서 영구 퇴학됩니다. 가족은 사상 개선 책임을 집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학교 당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유 없이 장학금이 끊겼다. 선영은 우수 여성 명단에서 제외되고 교회 농장에서 추가 노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매일 밤 국가안전보위사의 검은 차량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전화에서는 잡음이 삐걱거렸다. 연구소 동료들은 복도에서 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인사 대신 의심스러운 시선만 던졌다. 주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발작이 올 때마다 머리를 감아주며 속삭였다. 저는 죄인이에요. 가족 모두를 죄 짓게 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리 현석은 발코니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세갑대 담배를 피웠다. 그는 검게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약한 네온 불빛 아래 순찰선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핵탄두를 지켰지만 왜 내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나. 그는 어둠 속에 속삭였다. 나는 지도자를 7번 만나 어깨를 두드림을 받았고 살아있는 방패라 불렸는데 그 방패가 겨우 14살 아이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다니. 그의 눈물이 차가운 철제 난간 위로 흘러내렸다. 30년 만에 리 현석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다. 세 번째 주, 선영은 검은 시장에서 산 오래된 소니 라디오를 가져왔다. 세 겹의 스카프로 단단히 감싸져 있었다. 그들은 옷장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꼭 닫고 소리를 최대한 작게 틀어 서로의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들리게 했다. 희미한 손전등 빌빛이 주호의 얼굴을 비쳤다. 이제 소녀는 더 야위었고 진정제 때문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기는 서울에서 방송되는 자유아시아 방송 FRA입니다. 오늘은 간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최신 약물로 환자의 78%가 완전히 조절됩니다. 수술 후에는 운전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심지어 패럴림픽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간질은 저주나 정신적 결함이 아닌 단지 뇌의 전기신호 이상일 뿐이며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주호는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정말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약하다고 불리지 않을 거예요? 리 현석은 뼈가 삐걱거릴 정도로 아들을 꽉 껴안았다. 눈물이 소년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아빠가 맹세한다. 내 영혼을 바치더라도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다. 반역이라는 이름의 금이었다. 리는 극비 수준이 너무 높아 CCTV도 설치되지 않은 4번 실험동 지하에서 박민우를 찾았다. 희미한 네온등이 그의 헬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야, 나에게 압록강을 넘는 길이 필요해. 가족 모두 다. 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지하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혔다. 미쳤어? 넌 부소장이고 핵 관련 전부, 탄두 위치, 명령 코드, 대피 노선 다 알고 있어. 네가 탈북하면 보안성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을 거야. 너희 가족은 김일성 광장에서 고문당하고 생중계될 거다. 정말 각오한 거야. 리는 옛 동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지난 3주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내 아들이 발작할 때마다 아빠, 내가 죄인이야? 라고 묻는 걸 듣고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아이가 천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보느니. 박민우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게,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내 라인은 회령 근처로 빠져. 10월이 가장 무리하다. 브로커 이름은 김철진, 전 국경경비대원이지. 1인당 5,000달러야. 준비할 시간은 대략 석 달 정도다. 탈북을 결심한 날로부터 석 달 전, 리 현석은 자신조차 언젠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준비를 은밀히 시작했다. 바로 실험용 백금, 순도 99.99%를 훔치는 것이었다. 백금은 전략물자다. 미사일 연소실 압력 측정 시스템과
통제된 실험 반응 장치에 사용되며 너무나 귀해서 1g 단위로 레이저 정밀 저울에 계량되고 적색 장부에 기록되며 제2자연과학원의 삼중금고에 보관된다. 그러나 리현석은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시스템이든 허점은 존재하며 그 허점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첫째 달, 첫 120g. 백금 보관실은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만 열리지만 리현석, 그러니까 부소장은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비상재검체 모드로 금고를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것이 시스템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늦은 어느 늦밤, 그는 야간 근무 기술자 조명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게으르기로 유명하고 빨리 일만 끝나면 바로 잠들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다. 동지 조, 백금 샘플을 다시 확인해야 하네. 20분이면 된다. 조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예, 동지는 그냥 꺼내시오. 나는 서명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했다. 조가 3m 떨어진 자리에서 대충 보고만 있어도 리에게는 원하는 것을 가져갈 시간과 여유가 생겼다. 리실에서 그는 둥근 알갱이 형태의 백금 보관함을 열었다. 생전 처음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20g을 꺼냈다. 그리고 10g을 더. 총 30g. 그것을 소물간 빈 시험관에 숨겼다. 너무 적게 가져가면 가족을 구할 돈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즉시 재개낭이 들어갈 것이다. 14도의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그는 두려웠다. 20분 후 그는 장부에 서명하고 금고를 닫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달 동안 그는 같은 일을 3번 더 반복했다. 매번 30g씩. 총합 120g. 둘째 달, 어둠 속의 200g. 재고 점검 부서가 일정을 바꾼 바람에 훔치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리현석은 라디오 신호가 약해지고 카메라가 자주 잡음이 끼는 폭우의 밤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우 정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백금 일부를 색깔과 밀도가 거의 동일한 중금속 합금으로 대체한 뒤 원래와 똑같이 보이도록 압축해 둥근 날갱이 형태로 만들었다. 무게 차이는 고작 0.2에서 0.3g, 습도나 저울 오차로 충분히 둘러댈 수 있는 정도. 그날 그는 70g을 가져갔다. 다음번에 60g, 그 다음에 70g, 총합 200g. 집에 돌아왔을 때 순영은 그가 책상 위에 쏟아놓은 백금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현석, 이건 자살이야. 들키면... 리는 붉어진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될 거야. 셋째 달, 마지막 280g.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연구원은 남포군 산지에서 새 자재를 받아 이는 유일한 기회였다. 신규 자재가 들어올 때가 재고 점검이 가장 허술한 신간이었다. 리현석이 입고 검사를 맡았다. 수백 개의 합금 상자, 센서, 촉매 샘플 사이에서 그는 작은 백금 상자 3개를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각 상자 무게는 정확히 80에서 100g. 출구에 달했을 때 경비관은 그저 흘낏 쳐다봤다. 리 동지, 자료 가져가? 정원 보고서일 뿐이야. 부소장을 수색할 용자는 아무도 없었다. 집 욕실에서 그는 주머니를 열었다. 280g의 백금이 차가운 강철처럼 반짝이며 쏟아졌다. 3개월 동안 총합 600g. 그날 밤 그는 부엌에 혼자 앉아 정권 아래에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600g의 백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반역이야. 하지만 주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민우의 연결선을 통해 이 백금을 암시장에 팔면 약 1만 8천 달러가 손에 들어올 것이다. 게다가 5번째 미사일 프로젝트 성공 보고 때 영도자가 직접 하사한 오메가 시계, 그리고
아내의 금 장신구를 더하면 탈북 브로커에게 지불할 비용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언젠가 재고 창고에서 이상을 발견한다면 그는 즉시 재판 없이 총살될 것이다. 가족은 관리소로, 즉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지워질 것이다. 리현석은 600g의 백금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가 쥐고 있는 것은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 그 자체였다. 무겁고 떨리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뛰고 있는. 2022년 10월 15일, 리는 가족 회의를 열어 탈출 계획을 이야기했다. 선영은 남편 품에 매달려 흐느꼈다. 잡히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관리소로 끌려가는 것보단. 현석 씨, 정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 집도, 직장도, 당 회의도, 우린 진짜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요. 윤나는 온몸을 떨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드러냈다. 아버지, 만약 저 혼자 잡히게 된다면 부모님은 그냥 가세요. 돌아와서 구하려 하지 마세요. 전 가족 모두가 괜히 죽는 건 원치 않아요. 소파에 누운 주원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길에서 발작이라도 하면 제 비명이 모두를 죽게 만들 거예요. 리는 세 사람을 모두 끌어안으며 곧바로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누구도 두고 가지 않는다. 죽는다면 함께 죽는다. 하지만 우린 살 거다. 주호를 위해. 세상이 너를 멸시하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위해. 아버지는 지도자를 7번이나 뵙고 방패라는 칭호까지 들었지만 이제야 알겠다. 그 방패는 단 한 사람만 지켜줄 뿐 정작 내 아들은 저 찬바람 속에 내버려졌다는 걸. 운명의 날 새벽 2시 13분. 리현석은 가벼운 수면제를 먹인 주호를 업고 있었다. 이 약은 그가 연구원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선영은 7kg짜리 배낭을 메고 있었다. 낡은 옷 몇 벌, 옥수수빵 10개, 생수 1병. 윤나는 엄마의 결혼 반지와 동생 한 달분 약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17층 계단을 죽음처럼 조용히 내려갔다. 계단 한 칸마다 심장을 밟는 듯한 기분이었다. 마침내 마당에 도착하자 밤새 세워져 있던 검은 차가 보였다. 차 안에는 교대 근무 후 잠든 두 그림자가 있었다. 리현석은 가족을 이끌고 낮은 던불 사이로 돌아나갔다. 가시와잎이 피부를 긁었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다. 그들은 암흑의 평양을 4시간 동안 걸었다. 넓은 대로에는 민간 차량 한 대도 없었다. 오직 전신주에서 새어나오는 삐걱거리는 선전 스피커 소리만 있었다. 수령을 따르라. 미국 제국을 격파하라. 군용 트럭 소리가 날 때마다 가족은 모두 맨몸으로 배수로에 엎드렸다. 진흙이 얼굴에 흠뻑 묻었다. 윤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선영은 고대 조선말로 속삭이며 기도했다. 주호는 잠때에 몸을 뒤척이며 아빠 춥다 라고 중얼거렸다. 리현석은 멈춰서서 아이를 더 꼭 안고 눈물이 소년의 어깨에 흘렀다. 오전 5시 40분 희미하게 회색빛 새벽이 깃들 때 그들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압록강 근처 버려진 집. 김철진은 어둠 속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고 날카로운 창처럼 날카로운 눈만 드러나 있었다. 김이 속삭였다. 이 구간은 강이 얕아 물이 무릎까지 오지만 칼날처럼 차갑다. 숨을 참고 소리 내지 마라.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는 따라와. 서치라이트가 비치면 얼굴을 지느게 되고 엎드려. 뒤돌아보지 마라. 오전 6시 10분.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섰다. 늦가을 바람이 압록강 강변의 갈대 사이로 스며들며 살을 애는 듯한 찬가움을 가져왔다. 강물은 허리까지 차는 얕은 구간에 짙은 안개가 끼어 흐릿하게 보였다. 10월 말의 특징적인 풍경이었다. 얼음은 없었지만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물결이 바위에 가볍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중개인 김이 리연석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물이 낮아. 하지만 안개 때문에 순철이 강화됐어. 한 번이라도 소리내면 발각돼. 내 발자국을 따라와. 리의 등엔 주원은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숨결이 리의 목덜미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다. 한 발짝만 늦어도 가족 모두가 죽는다. 선영은 떨며 손은 여전히 윤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북한 10월의 낮은 얼어붙질 않았지만 강물 온도는 영하에 가까워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린 통증이 다리 위로 올라왔다. 김이 뒤돌아 속삭였다. 물에 들어가. 네 사람은 한 걸음씩 물속으로 들어섰다. 물은 바늘처럼 차가워 발끝에서 등까지 얼얼하게 스며들었다. 처음엔 무릎까지 차던 물이 강 중앙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높아져 리의 허리까지 닿았다. 리안석은 주호를 꼭 안고 물방울 하나도 튀지 않게 조심해 나아갔다. 북한 쪽에서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안개층을 가르며 강물 위로 얼룩진 빛을 비췄다. 짙은 안개 때문에 경병들의 시야는 제한되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서치라이트를 계속 켜둔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김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신호를 했다. 그룹은 차가운 물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리연석은 발밑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하천 바닥에서 올라오는 10월 말의 특징적인 진흙 냄새를 느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순찰 차량 한 대가 강변을 따라 달리며 서치라이트가 강물 위를 스쳤다. 리연석은 얼굴을 숙이고 숨을 죽이며 두 팔로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결코 놓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서치라이트가 지나갔고 그리고 사라졌다. 김이 손짓을 했다. 계속 가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물을 크게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물이 이제는 선영의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추위에 입술이 터질 듯 깨물졌지만 한마디도 내지 않았다. 윤나는 흐느낌을 참으며 속삭였다.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리연석은 거친 hum심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 강둑만 닿으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때 그들이 중국 쪽 강변에서 불과 20m쯤 남겼을 때 탕! 하는 소리가 물속의 바위에 닿으며 울렸다. 김이 당황해 뒤돌아보지만 말하기도 전에 전조등이 번쩍 켜졌다. 북한 강변에서 외치는 고함. 멈추라! 탈북자다! 총성이 날카롭게 울리고 총알이 물 위를 휙휙 가른다. 빗줄기가 안개를 가르며 강 위에 흰 선으로 반사된다. 선영이 작게 외쳤다. 현석! 뛰어! 리 씨는 아들을 꽝 안고 이를 악물며 앞으로 달렸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차가움의 종아리를 찢는 듯했지만 그는 머리를 숙인 채 계속 달렸다. 물이 얼굴과 몸을 덮치며 어둠 속으로 튀었다. 윤나는 팔을 헛디뎌 거의 넘어질 뻔했다. 선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붙잡았다. 김이 외쳤다. 몇 발짝 남지 않았어. 강둑을 올라 빨리. 총알이 그들 바로 앞 수면에 맞아 물방울이 리의 윤에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중국 쪽 어두운 합강경으로 달려올라 선영과 윤나를 끌어올렸다. 그들은 덤불 속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뒤에서 북한 군인들의 고함 소리는 안개 속으로 점점 멀어졌다. 김이 목이 쉬도록 속삭였다. 울지 마. 들을 거야. 너흰 건넜어. 하지만 중국도 아직 안전하지 않아. 가자. 리 씨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추위와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주호가 눈을 뜨고 흐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나 꿈꾸고 있는 거야? 리 씨가 입술이 푸르게 질린 채 속삭였다. 아니야, 아들아. 이건 현실이야. 하지만 아직 자유는 아니야. 계속 달려야 해. 그들이 발견하기 전에. 그리고 10월 말의 짙은 안개 속에서 압록강은
조용히 그들 뒤로 흘러가고 있었다. 죽음과 생존의 희망 사이에 놓인 가냘픈 경계선처럼. 강 건너편 기슭은 여전히 갈대와 찔레가 뒤엉킨 황무지였다. 길도 없고 불빛도 없었다. 오직 바람이 날카롭게 휘몰아치는 소리와 멀리 중국 국경 초수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거니였다. 김철진은 5분도 제대로 쉬게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안개 거치면 개를 풀어요. 국경견들은 젖은 사람 냄새를 2시간 안에 따라잡습니다. 리현석은 주호를 등에 업었다. 약기운에 깊이 잠든 아이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뜨거운 숨을 목덜미에 내뿜었다. 선영과 유나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진흙에 찍힌 김철진의 발자국만을 따라 걸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찢어진 신발 틈으로 차가운 진흙물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3시간 넘게 걸었다. 브로커들만 아는 오솔길을 따라갔다. 어떤 구간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엎드려 기어야 했다. 마른 가지가 옷과 살을 핥히었다. 유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흘러도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선영은 끊임없이 조선 옛 기도문을 속삭였다.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김철진이 얕은 개울가에 멈춰섰다. 여기입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던불 속에서 낡은 군녹색 소형 트럭이 전조등을 한번 깜빡였다가 바로 껐다. 운전사는 50살쯤 된 조선족 남자였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입에는 빌랑을 끊임없이 씹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짐칸 문만 열었다. 안에는 냉동 생선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김철진이 몇 개를 빼내자 4사람이 누울 만큼 공간이 생겼다. 엎드려요. 꼼짝도 하지 말고 검문 걸리면 훈춘에서 춘하로 가는 생선이라고 할 겁니다. 리현석은 주호를 먼저 눕히고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듯 뒤에 누웠다. 선영은 남편 옆에, 유나는 맨 끝에 누웠다. 김철준이 다시 생선 상자를 덮고 숨 쉴 틈만 살짝 남겼다. 썩은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드라이 아이스 냄새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흙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4사람의 몸이 떠올랐다가 생선 상자에 머리를 부딪혔다. 주호가 한번 약기운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울먹였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 리현석은 손으로 아이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쉿, 조금만 더 참어. 다시 자, 응? 1시간쯤 지나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왔다. 차가 멈췄다. 중국어와 조선어가 섞인 목소리, 손전등 불빛이 짐칸을 훑었다. 리현석은 심장이 멎은 듯했다. 운전사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위수올러, 숑디문 원원칸, 초슬러, 데이 간진 라다오 장천치, 뿌란또 화일라. 생선이 다 썩었소. 형제들 냄새 좀 맡아봐. 죽도록 냄새 나잖아. 빨리 추나로 안 가면 다 버려야 한다오. 국경 수비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철컥 문 닫히는 소리. 트럭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선 상자 속에 거의 4시간 더 누워 있었다. 2번의 검문소를 더 넘었다. 차가 멈출 때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였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차가 완전히 멈췄다. 생선 상자가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썩은 낙엽 새 냄새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철진이 속삭였다. 진린에 도착했어요. 옥실 할머니 집은 이 골목 끝입니다. 이제부터 제 뒤만 따라오세요. 말하지도 말고 두리번거리지도 마세요. 리현석은 주호를 안아내렸다. 다리가 얼어서 비틀거릴 뻔했다. 선영과 유나는 서로 부축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추위와 공포 때문이었다.
그들은 김철진을 뒤를 따라 캄캄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공기 속에 묵은 김치 냄새와 석탄 연기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여 열렸다. 안에서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와 김옥실 할머니의 깊이 파인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만 옆으로 비켜 길을 내주었다. 죽음의 분턱을 넘어온 데 사람이 들어섰다. 온몸에 썩은 생선 냄새, 압록강 진흙 냄새, 그리고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자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문이 그들 뒤로 닫혔다. 쇠빗장이 가볍게 철컥 소리를 냈다. 거의 하루 밤낮을 지나 처음으로 리현석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첫 사흘 동안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살았다. 창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하루 종일 내려져 있었다. 골목 밖에서 공안차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온 가족이 흠칫 몸을 웅크렸다. 주호는 나무 침상에 누워 약 기운에 눈동자가 흐릿했다. 산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 곁에 앉아 누가 빼앗아 갈까봐 손목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넷째 날 밤 주호가 크게 발작했다. 새벽 2시 13분이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쏟아졌으며 팔다리가 나무 침대를 쾅쾅 내리쳤다. 윤나는 동생 입을 막았지만 팔과 다리가 부딪히는 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김옥실 할머니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왔다. 재빨리 부엌 젓가락을 꺼내 주호의 입에 물려 혀를 깨물지 않게 했다. 리현석은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눈물이 아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주호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다. 김철진은 문 밖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서 있었다. 이웃이 신고하면 이 집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나도 끝장이야. 발작은 거의 5분 동안 계속됐다. 그 5분이 한평생처럼 길었다. 주호가 다시 기절하듯 쓰러지자 온 가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김옥실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도 그랬어. 12살 때 교실 한복판에서 쓰러졌는데 애들이 귀신 들렸다고 놀려대더라. 약이 없어서 결국 벽에 머리를 덜컹덜컹 찢다가 15에 죽었어. 산 뒤 무영군 요지에 묻었지. 그 뒤로 나는 이런 애들만 도와. 할머니는 리현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여기 있어요. 돈은 한 푼도 더 안 받아. 열흘 만에 김철진이 돌아왔다. 손에는 위조 여권 4장이 들려 있었다. 변기 옆 구석에서 급하게 찍은 사진. 배경은 하얗게 벗겨진 타일이었다. 이제 리현석은 이현석,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직업 인삼 상인이 되어 있었다. 선영은 아내, 아이 둘은 그 자식들로 적혀 있었다. 이건 베이징까지는 쓸 수 있어요. 김철진이 낮게 말했다. 근데 국제공항은 까다로워요. 국내선으로 태국까지 가서 거기서 갈아타는 걸로 할 겁니다. 비행기표는 내가 댈게. 대신 연기는 완벽하게 해야 해요. 리현석은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나일론으로 꽁꽁 싸맨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요. 한국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 겁니다. 김철진은 그 USB를 보자마자 눈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스쳤다.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미쳤군요. 그래도 알았어요. 해볼게요. 2022년 11월 9일 새벽 4시 그들은 김옥실 할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냉동 트럭이 그들을 창춘공항까지 실어 날랐다. 리현석은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챙을 깊게 눌렀었다. 선영은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선글라스를 꼈다.
윤나는 동생 손을 꼭 잡고 계속 속삭였다. 아무도 보지 마. 말도 하지 마. 웃기만 해. 공항 보안 요원이 여권을 검사했다. 짙은 청색 제복을 입은 남자가 주호의 여권을 이리저리 뒤적였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방금 먹은 약 때문에 눈동자가 흐릿했다. 얘 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 중국어로 물었다. 김철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참얼미예요. 어젯밤에 이상한 거 먹었나 봐요. 보안 요원이 몇 초 더 바라봤다. 그 몇 초가 한 세기처럼 길었다. 그러나 결국 도장만 쾅 찍고 넘겼다. 그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리현석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이었다. 광주와행 비행기, 이어 방콕으로 가는 연결편. 비행기가 이륙하자 리현석은 창밖으로 눈 덮인 장백산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잠든 주호의 머리카락에 조용히 입을 만쳤다. 선영이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우리 날고 있어, 현석아. 진짜로 날고 있다고. 우리 날고 있어, 현석아. 진짜로 날고 있다고. 복도 반대편에 앉은 윤나는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번엔 기쁨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바짝 얼굴을 대고 새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늘에 철책이 없네. 방콕 2022년 11월 11일 저녁 6시 수아나품 공항에 착륙했다. 뜨겁고 습한 공기, 프랑지파니 꽃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 모든 것이 낯설어서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철진은 그들을 온느트 지역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는 전화를 걸고 한국어로 짧게 몇 마디 하더니 리현석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 표준 서울 억양이었다. 리현석 선생님? 맞으시죠? 저희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번호표 없는 검은 차 2대가 도착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리현석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박정훈입니다. 가족을 무사히 데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현석은 게스트하우스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탄두 위치, 발사 코드, 지도자 대피로 다 여기 있어요. 그는 강을 건너던 그날 밤부터 꼭꼭 싸맸던 USB를 내밀었다. 박정호는 그것을 받아들며 손이 살짝 떨렸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과 가족은 보호받습니다. 서울 2022년 12월 20일 그들은 세관도 거치지 않는 특별 전세기로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리현석은 아내와 아이들을 꽉 끌어안고 지금껏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울음을 터뜨렸다. 비행 도중에 주호가 눈을 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빠, 여기가 천국이야? 리현석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끊임없이 끄덕일 뿐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첫 석 달. 주호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전증 병소 절제 수술을 받았다. 비용은 전액 무료였다. 수술 후 아이는 처음으로 악몽도 발작도 없는 깊은 잠을 잤다. 퇴원하는 날 주호는 병원 복도를 쌍쌍 뛰며 소리쳤다. 아빠, 나 뛸 수 있어! 이제 무섭지 않아! 리현석은 그 자리에 서서 의사 가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선영은 울다가 기절할 뻔했다. 윤나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새로 만든 가족 단체방에 올렸다. 방 이름은 리씨 가족 자유 2022. 2023년 그들은 특별 기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정부는 마포구에 침실 3개짜리 아파트를 내주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밤마다 반짝였는데 옛날 대동강을 떠올리게 하는 불빛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확성기 선전방송도 검은 차량도 숨죽여하는 공포도 없었다. 리현석은 국립통일연구원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한국과 미국은 이전까지 추정치에 불과했던 11개의 탄도 위치를 정확하게 재조정할 수 있었다. 선양은 광주에 탈북 여성 지원센터를 열었다. 그곳에서 정통 한국 요리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도 한때 평양에서 피아노 선생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아리랑을 가르쳐요. 윤나는 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했다. 강을 건너던 밤 덜덜 떨던 소녀는 2024년 테드엑스 서울 무대에 섰다. 그녀는 동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고 마지막 한마디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북한 아이도 아빠, 내가 죄인인가요? 라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호는 이제 17살, 키가 훌쩍 크고 건강하다. 서울대학교 의대안을 다니며 소아신경과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 가난한 아이들의 간질을 고쳐주고 싶다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은 마포 아파트 발코니에 모인다. 주호는 엄마가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낡은 기타를 안고 앉은다. 평양식 아리랑과 서울식 아리랑을 번갈아 부른다. 리현삭은 난간에 기대 한강을 내려다보며 바람에게 속삭인다. 우리 주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강 건너편엔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몸을 떨고 있어요. 아무도 없고 달아나주지 못하고 여전히 결함품이라 불리며 약도 없고 희망도 없이. 언젠가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파괴하러 가는 게 아니라 치유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아빠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게요. 선영이 뒤에서 남편을 두 팔로 감싸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 수 있어. 같이. 자유로운 서울의 하늘 아래 압록강에서 죽을 만했던 작은 가죽은 이제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그저 사람으로, 제대로 사람으로만 사는 것만으로도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였습니다.